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제가 혜민 씨에게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오, 많이 주세요. 네, 짜자잔. 자, 이게 얼마짜리 지폐일까요? 아니, 공이 대체 몇 개인가요? 한번 우리 세어볼까요? 일십, 백, 천만, 네. 십만. 셀 수가 없는데 이게 얼마인가요? 0만 14개입니다. 이게 바로 이야. 100조 달러 지폐입니다. 100조 달러 지폐. 아니, 이런 지폐가 실제로 있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게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네. 물가가 올라가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앙정부나 이런서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야말로 통제 상황을 벗어난 상태, 이걸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와. 이제 초 네네. 넘어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100조 달러 지폐를 발행했던 이제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발행한 지폐인데요. 네. 세계 3대 폭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미국의 캐나다 거기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폭포 있죠? 그다음에 저기 남미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 이구아수 폭포.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왜 이렇게 세 개가 세계 3대 폭포라고 하는데 그 짐바브웨에 있는 게 이 빅토리아 폭포인데요. 네. 사실 짐바브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그 최고의 농업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1990년 최악의 가뭄을 겪습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되죠? 위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전 국토의 거의 농지의 70%를 국유화해버려요. 국유화해버리고 네. 그리고 또 백인들은 그래서 짐바브웨를 떠나고 또 이 토지가 흑인들에게 이렇게 그 원주민들에게 분배되었는데 이 생산성은 아주 급격히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농산 국가라 그랬으니까 식량 수출해서 돈을 벌던 나라가 재정이 너무 악화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제부터 돈을 찍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좀 뭐 독재자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무가베라는 그 독재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좀 안타깝게 돈을 그냥 막 찍어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점점 그 통화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해결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폐 단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됐다고요? 100조 100조 달러짜리 지폐도 나오게 된 겁니다. 세상에. 0이 14개. 오. 자,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통화의 기능을 거의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달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요. 이제 미국 달러를 이제 공식 화폐로 쓰거나 아니면 미국 달러와 같이 쓰거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자존심을 버린 거죠. 거의 포기한 거죠. 그렇다고 100조 달러 쓸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2009년에 짐바브웨 정부는 달러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5년에는 이 자국 화폐를 아예 포기합니다. 안타깝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럼 자국 화폐를 미국 달러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때 1 US 달러, 미국 달러당 짐바브웨 달러 얼만큼을 바꿨냐? 3경 5천조. 3경 5천조요? 5천조. 이 경이라는 이건 단위는 거의 미국의 예산 뭐 이런 거 할 때만 들어보지 우리가 별로 들어보지 못한 단위인데요. 이런 3경 5천조 짐바브웨 달러를 1 미국 달러로 이렇게 바꿔주는 계산하기 너무 힘들겠다. 달러라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통은 사실 그 나라 국민들이 다 떠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독재자였던 그 무가베는 2017년에 그 정권에서 물러나고 2019년에 사망했어요. 하지만 이런 그 인플레이션과 재정 악화, 경제 파탄은 그 국민들이 다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나라들의 공통점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리고 국가들. 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돈을 무작정 찍어내는 이런 좀 독재자들이 좀 문제가 되곤 합니다. 아니 100조 달러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용돈을 많이 주시려나 했는데 사실 별 이렇게. 소용이 없는 거였죠. 참.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해외 채권이라든지 이런 네. 해외 투자를 할 때 특히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그 통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도 잘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돈을 막 찍어내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교훈도 얻어야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이 100조 달러에 숨겨진 그 충격이 비밀에 크시죠? 대해서 네. 좀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새 이 100조 달러 지폐가 네. 이 관광용 상품으로 많이 상품으로 거래가 된다고 하나 합니다. 사보고 싶긴 해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투자 이야기 주식회사 여의주 송혜민입니다. 조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네. 우리 연금이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네. TDF.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네. 궁금하긴 한데 ETF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근데 좀 TDF는 생소하거든요. 궁금하시죠? 네.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를 모시네요. 아니요,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를 예. 모시네요. 자, 알겠습니다. 김도영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뛰어넘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상무님, 연금 가입자 중에 이 TDF에 대한 관심도 좀 뜨겁잖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나는 연금을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선택하는 상품이 이제 TDF와 관련된 상품인데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은 2013년도로 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당시에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는 TDF가 잠깐만요, 성무님. TDF가 뭐의 약자라고요? 타겟 데이트 펀드. 타겟 거기 데이트 앞에 머리 펀드. 글자를 딱 대서 펀드. TDF라고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금융권 전체의 펀드가 2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자금도 2억 정도밖에 없어서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태동기네요, 태동기. 그런데 예. 그게 조금 늘어나다가 2017년도가 되면서 펀드 숫자가 40개가 넘어가고 한 6,700억 가까운 자금들이 조금 들어오다가 네네. 2019년도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숫자들도 늘어나고 자금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게 제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개인들 사이에 이제 투자 열풍이 그렇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네. 퇴직연금이나 뭐 연금에 들어있던 자금들도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투자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ETF 쪽으로 많이 가신 것 같고 네. 그렇지 않고 나는 투자는 하고 싶은데 역량은 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은 맡겨야 TDF 되겠다. 쪽으로 많이 옮겨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TDF는 어떤 금융상품이고 또 어떻게 투자하는 상품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크게 보면은 이제 TDF라는 거는 연금 가입자를 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최적화되어 있네요. 연금에. 연금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TDF를 가입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가입자분들이 자기 노후 자금을 TDF로 운영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 네. 가입자를 위한 상품이고요. 두 번째는 초장기 상품입니다. 어. 연금이라는 거는 불입하는데 기간도 한 20년, 30년 걸리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는데도 또 10년, 20년, 30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연금이라는 상품은 금융권에 있는 상품 중에서 가장 긴 상품이 아닌가. 그 기간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는 상품을 찾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적립 때 특징이랑 인출할 때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것들을 다 반영해서 운영하는 게 타겟 데이트 펀드 TDF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특징은 글로벌 자산의 분산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해외 투자 펀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국내뿐만 아니고 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글로벌 전체 자산의 주식과 채권에다가 알아서 나눠서 투자해주는 분산 투자해주는 상품이 TDF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특징이 가장 중요한 뭐죠? 특징인데 네. 분산 투자는 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생애 주기에 따라서 알아서 조정해주는 와.
금융상품. 그래서 좀 젊은 나이에 이제 은퇴까지 아직 나이가 많이 연령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전체 자산에서 주식과 같은 비중들을 되게 높게 가져가고요. 그 비중을 나이가 들고 은퇴 시점에 임박할수록 그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초반에는 공격적인 운용을 하고 네, 맞습니다. 후반에는 좀 안정적인 운용을 네, 하고 맞습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한마디로 생애 전반에 걸쳐서 자산 관리를 도와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TDF는 처음에는 공격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줄여야 그러네요. 되냐? 네. 라는 질문들도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일할 날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들이라는 것들은 현금 흐름을 갖잖아요. 네. 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것들을 자기 인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내 몸값이라고 하면 내가 몸값. 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네. 가치라고 보면 아, 되는데 네네네. 그 고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갖다 보니까 이게 어떤 특징을 갖냐 그러면 채권하고 비슷해요. 채권도 이자 맨날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내가 그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이니까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시켜놓은 인적 자본인데 젊은 20대, 30대 입장에서 보면 모아둔 금융자산은 아직은 많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자기 인적 자본은 상당히 큰 규모를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채권이라고 하면 금융자산은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자산이 채권인데. 아, 그러면은 주식을 좀 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밸런스.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주식 비중을 좀 금융자산 내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은퇴가 시점에 임박하게 되면 인적 자산의 규모는 이제 많이 줄어들어야 있죠. 금융자산은 좀 늘어나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금융자산 내에서는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줄여가야 되잖아요. 이 논리를 상품에 구현해 놓은 게 타겟 데이트 펀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몸값을 네, 채권처럼 생각하면은 네, 네.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겠군요. 채권도 성격이 달라. 공무원들은 국채 성격을 갖고 저쪽 금융회사 다니는 회사채네요. 사람들 그러네, 금융채 성격을 갖는 금융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투자 목표 그 시점을 딱 정하기만 하면 주식과 채권 비중을 그 펀드에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 TDF에 보면 펀드 이름에 보면 숫자가 4자리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아, 맨 끝에. 예, 그러니까 네네. 뭐 2050, 뭐 2025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예상하는 퇴직 시점을 의미한다. 그랬더니 뭐 2050년에 퇴직하시는 분 같으면 2050을 선택하시면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한 남았네요. 30년 정도 남아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식 비중이 되게 높게 가져갈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2025년도 앞으로 한 5년 정도 뒤에 퇴직을 하실 분이다 라고 하신 분은 2025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실 텐데 훨씬 그렇다고 보수적이고 하면은 이제 주식 비중이 낮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퇴직하는 시점만 딱 정해주면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주식과 채권 비중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비행기 글라이드 이렇게 하듯이. 하듯이. 그 라인을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는 네네네. 라인하고 닮았다고 해서 글라이드 아. 패스라고 하는데 거기 어느 시점에 탑승할지만 딱 정하는 거예요. 높은 데서 탑승하시는 우와. 분도 계시고 아주 착륙 시점에 가까운 데서 탑승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 그럼 거기서부터는 이제 낮아지는 것들을 이제 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만 정하시면 네. 이제 그 이유는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랑 그다음에 매니저가 그 일을 자동적으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자산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네,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이렇게 딱 목표 시점만 딱 정하면 음. 그거에 맞춰서 알아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근데 이제 목표 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네. 분이 계신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 자기 출생년도 있죠. 거기다가 예상하는 은퇴 연령을 딱 더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975년생이다. 네. 근데 이제 55세 정도에 은퇴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2030? 더하기 잘하시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75년생인데 한 60세 은퇴할 생각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2035 정도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데, 그러면 그 TDF가요. 2030, 2031, 2032, 2033, 2034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나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매년 하나씩 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네. 하면 펀드 규모가 작아져요. 네. 그런 이슈가 있어서 보통 네. 일반적으로 뭐 정해진 룰을 몇 년마다 새로운 펀드를 출시하라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네네. 통상적으로는 5년 단위로 하나씩 새로운 5년 펀드들을 단위로. 출시를 해놓고 네.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뭐 2030, 2035, 네. 2040 이런 식으로 지금 있거든요. 나와 있는 거는 보면 이제 네. 2050 정도까지
나와 있고 그 펀드가 이제 주식 비중이 제일 높겠죠.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조언을 드리고 싶으면 네. 일반적으로는 자기 출생 연도에다가 예상 은퇴 연령을 더해서 자기의 이제 타겟 데이트를 네, 정하면 네, 네, 되는데 또 사람들에 따라서 투자 성향이 조금 다르거든요. 뭐 공격적인 사람들 약간 공격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인 아닐 수도 있고. 있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자기의 목표 시점을 정하되 거기서 가감은 해줄 수 있어요. 네.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뭐 2030이더라도 그러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은 2035로 조금 뒤로 하면 좀 더 적게 전략이 가져갈 수 있고 네. 그거는 이제 투자 성향까지 약간 고려하면 그런 방법들도 정해서 자기에 맞는 것들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퇴직연금 가입자는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형 펀드 70%까지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입장은 아니고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까 주식 비중이 되게 높으면 네. 주식 비중이 40%가 넘어가는 것을 위험 자산으로 이야기하고 그럴 경우에는 자기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밖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상무님 죄송한데 이 정리를 먼저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연금 계좌가 있고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데 연금 계좌에서는 적극적인 펀드를 100% 넣어도 괜찮지만 연금저축 그렇죠.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그런데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퇴직연금에서는 70%까지만 주식형 상품, 공격적 상품을 맞습니다. 넣을 수 있다. 그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가 위험한 자산이냐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과거에는 타겟 데이트 펀드는 처음 뭐 2050 같은 상품들은 주식 비중이 한 80% 가거든요. 그럼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위험자를 볼 수 있는데 타겟 데이트 펀드를 만든 취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근로자들 중에서 자산 관리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만든 상품인데 만약에 70%까지만 투자하면 또 나머지 30%를 어디 투자할지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금융감독당국에서 좀 정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주식 비중이 80%가 안 넘어가고 목표 시점, 그러니까 2050이면 마지막 2050년이 됐을 때 주식 비중이 40%가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글라이드 패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품들은 이거는 그냥 안전자산으로 봐주자. 그럼 그런 상품을 우리가 이제 적격 TDF라고 이야기하면 그 상품은 뭐 일시적으로 주식 비중이 좀 높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안전한 걸로 봐주고 퇴직금을 다 거기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TDF 중에 일부 몇 가지 정도는 빼고 대부분이 그 조건을 충족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TDF 운용 전략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잘 모르겠고 근데 투자는 하고 싶은 상품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올인원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자. 내 퇴직금 전부를 TDF로 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 내가 자산 운용할 때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일하자. TDF에 들어가는 자금을 늘리자. 자금을 늘리자. 좋은 전략. 좋은 방법이에요. 급여가 올라가면 불입금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생겨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그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가는 전체 자산을 TDF로만 넣자라는 이제 전략인데 사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TDF도 좋지만 다른 펀드들도 활용을 해서 좀 뭐 투트랙 전략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람은 다 투자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해드린 거는 핵심 위성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코어 세트라이트 전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내 자금 중에 한 70-80% 정도는 그냥 TDF로 운영을 해요. 메인스트림을 쫓아가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시장 상황이 조금 변하더라도 좀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핵심은 거기다 두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나는 보니까 뭐 최근 변화를 보니까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게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나머지 자금 10% 20% 정도를 그런 데 투자하고 있는 ETF나 만약에 그런 펀드들을 선택해서 구성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80대 뭐 20, 뭐 90대 10 이렇게 해서 코어는 TDF로 가져가고 세트라이트 위성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전략적인 상품들을 선택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 목표 시점을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바벨 전략이라고 바벨 전략? 바벨은 뭐냐 그러면 양쪽에 끝에 엮이면 양쪽 끝에 그게 두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은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타겟 데이트를 선정할 때 주식 비중이 가장 낮은 거를 선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2025 정도를 숫자가 제일 낮은 걸 선택하면 가까운 되겠네요. 네, 가까운 거. 걸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걸 선택해 보면 주식 비중이 아주 낮게 선택되거든요. 그거를 이쪽 축에 놓고요. 그렇게 자산 운용을 하는 거예요. 내 자금을. 그런데 매달 불입되는 금액들 있죠. 그 금액은 좀 적립식 효과를 보려고 하면 주식 비중이 높게 그렇죠, 들어가 있는 게 그렇죠. 좋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2050 같은 걸 선택하면 주식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쪽 끝에는 아주 보수적인 TDF, 한쪽 끝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TDF를 양쪽 끝에 놓고 운영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 붙이기를 바벨 전략을 너무 적당하게 쓸 수 잘 붙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목돈은 좀 안정적으로, 네. 네. 매월 들어가는 거는 공격적으로 이 네, 말씀이시죠. 운영할 수 있죠. 네. 네. 아, 그게 그런 어떤 전략이네요. 분들한테 좋냐 그러면 네.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처음 도입하시는 분 네.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너무 공격적으로 운영하기가 꺼려지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TDF 중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것들에다가 그걸 넣어놓고 앞으로 들어올 돈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전략들을 쓰실 때 그런 전략들을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또 네. DB로 가지고 있다가 내가 DC로 이번에 큰맘 먹고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은 DB로 쌓였던 돈이 한꺼번에 넘어오는 거는 이제 안정적인 걸로 하고 앞으로 내는 거는 이제 뭐 2050 이런 네. 걸로 하고 그렇게 그런 것도 좋겠네요. 하나의 방법이시고 제가 최근에 상담하신 분은 예를 들면 명예퇴직을 하는 시기 임금 피크 만드시는 네네.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 계신 아. 분들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거나 아니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네. 임금 피크 시점에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네네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네. 목돈을 그러니까 안정적인 데 운영하면서 앞으로 들어올 돈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네. 하시는 스타일을 가져갑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TDF하고 음. 이 퇴직연금 계좌의 시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재밌는 전략들도 많고요. 오.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들 말씀해 주신 상무님 다시 한번 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TDF에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었던 비결을 알 수 시간이었어요. 있었어요. 네. 어떤 전략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네. 아까 네이밍을 하신 그 네. 바벨 전략, 바벨 그 전략. 나눠서 예.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저는 또 그 핵심 위성 전략. 그래서 네. 내가 좀 관심 있는 쪽에 한 1-20% 정도는 한번 운용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양한 전략들을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TDF 네이밍 한번 해봤는데요. 뭐요? TDF는 반려 펀드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너무 기가 함께하는. 막힌 표현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반려펀드. 네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반려펀드 TDF하고 퇴직연금 계좌의 시너지 이 둘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